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예, 6월 드디어 6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제 영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말이 되게 느려요. 그죠? 네, 예전에 한번 유튜브 채널 나갔다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진행하던 두 명의 앵커 중에 한 명이 너무 재밌고 좋은데 말씀만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들어봐도 말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읽는 버릇을 한번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모든 게 다 느립니다. 밥 먹는 것도 느리고요. 밥도 거의 1시간 내내 먹거든요. 옛날에 혼자서 대학교 때 하도 이제 같이 밥 먹다가 제가 너무 느리게 먹으니까 대학교 때는 학생회관 식당 가서 그때 학생회관 식당이 500원이었는데 500원 내고 신문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요. 신문 보면서 천천히 1시간 내게 먹었던 기억도 나는데 책도 되게 느리게 읽습니다. 거의 뭐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막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문에 읽는 걸 봐도 되게 좀 느리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제가 속도를 최대한 좀 빨리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 기사가 과도한 상속세의 넥슨 2대 주주가 된 정부 비상식적인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 김정주 회장님의 유족 지주회사 지분의 29.3%를 물납을 했다네요. 아마 세금 내기 위해서 물납한 것 같고요. 최대 주주 할증 때는 상속세율이 60%인데 OECD 최고라고 합니다. 정부가 기업가치 25조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게임 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됐다고 합니다. 야, 기업 가치가 25조 원이나 되네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25조 시총이면 거의 한 6등에서 한 8등 사이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독보적인 1등이고, 그죠? 2등은 LG엔솔, 그리고 3등이 하이닉스인데, 30조가 포스코홀딩스가 30조 5천억이면서 10등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이버 그 사이에 기아, 현대차, LG화학이 쭉 전부 다 포진해 있어서 그렇네요. 25조면 셀트리온이 25조 7천억,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25조네요. 야, 카카오가 한때 저기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지금 카카오 주가가 뭐 많이 빠졌죠. 보면 많이 빠져가지고 예전에 17만 원 하던 게 이제 56,500원까지 지금 빠졌으니까 여기서 곱하기 3을 해보면 되니까, 그죠? 한때 야, 시가총액이 75조까지 갔었습니다. 일단 넥슨의 기업 가치는 25조 원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그게 작년 2월이었네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NXC 지분 30%가량을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고요. 작년 2월 달에 하와이에선가 돌아가셨죠.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서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NXC는 그냥 넥슨이라고 읽을게요. 예. 넥슨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 2,190주를 보유해서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를 했고요.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금전 이외에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내는 것인데 세무당국의 가치평가를 거쳐서 주무부처인 기재부로 물납재산이 이전이 됐다고 합니다. NXC는 넥슨 본사인 넥슨 일본 법인 지분 29.3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정부가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그룹 지주사의 2대 주주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의 유산이 10조 원대 초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6조 원대로 추산이 됐고 기본 상속세율 50%에다가 최대 주주 할증 20%까지 붙으면서 상속세율이 60%에 달했다. 상속세도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일가 유족이 낸 상속세 12조 원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많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60%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김 창업자 유족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유족이 물납을 통해 가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최대 게임 업체가 중국 등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민간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민간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대주주의 약간 뭐 횡포에 가까운 그런 만행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예, 하여튼 뭐, 그 대주주의 횡포와 같은 그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했다가는 주주들로부터 엄청난 소송을 받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25조 기업 가치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주주가 아무리 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이 기업 가치와 소액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짓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25조에서 20조가 됐다. 그러면 그 5조 원 줄어든 거에 대한 부분에서 대주주 지분율 빼고 나머지 지분 가치 2조 5천억 정도에 대한 소송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다 파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넘겨주면 그 대주주가 마음대로 이 기업을 헤쳐먹듯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업을 훨씬 기업의 가치를 더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영진이 들어와서 경영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티브 잡스도 쫓겨났었고 HP의 회장, 부회장이었던 그분도 쫓겨났고 뭐 그런 일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주면 그 기업을 통째로 넘긴다. 너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죠. 주주 가치를 반하는 짓을 경영진이 하게 되면 그 이사회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응징을 할 수 있게끔 상법에 그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줘야 됩니다.
상법에 뭐라고 명기를 해야 되냐면 이사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뭐 기업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기업과 주주가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법이 약간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면 실제로 경영권은 뭐 누가 가져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 가치만 잘 키워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회사인데. 그리고요. 그 다음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 얘기를 해서 방금 거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정부가 넥슨 지주회사의 2대 주주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은 한국의 상속세율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는데,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상속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세제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이번에 그 물납으로 인해서 김창업자의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자녀 등 유족이 보유한 지분이 98.64%에서 거의 100%였었네요. 여기서 29.3%를 떼줘서 69.34%로 줄어들게 되고, 유 이사의 지분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쭉 밑에 보면요. 기재부는 이번에 상속받은 주식은 국세청의 가치평가가 확정되는 대로 매각할 계획이네요. 상속증여세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 캠코라고 하는데요. KAMCO 뭐 해가지고 캠코라고 하는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금으로 받은 물납으로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기관이네요. 게임 업계는 유족이 보유한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지분이 매각되더라도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넥슨과 같은 사례는 극히 소수라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지적이고요. 상당수의 기업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을 매각한 뒤에 경영권을 상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하네요. 삼성, LG 등 대기업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지금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족들이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쳐서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지금 납부 중이라고 합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7천억 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는 상속세 완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TF를 구성해서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를 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산 취득세 제도로 바뀌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요. 민주당의 김병욱, 유동수, 송기현 의원은 지난 4월 토론회를 열어서 유산 취득세 방식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는 다만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거치면서 정부는 올해 유산 취득세 도입을 주저하는 상황인데, 추경호 부총리께서 올해 세제 개편안에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는다고 얘기하기에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했네요. 전문가 사이에서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한국경제학회가 지난해 9월에서 10월 경제학자 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증여 세금을 폐지하고 자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에는 상속증여세가 아예 없는 데도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0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는 상속증여세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논리는 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중과세라는 거죠. 그 재산을 모으기까지 다 양도세든 아니면 소득세 다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인데, 이 재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줄 때 왜 또 세금을 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여기 지금 50%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보면 누가 뭐 10억을 만약에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억을 모았다. 그러면 100억에서 자녀한테 넘어가면 50억. 그 50억이 손자한테만 넘어가면 25억. 25억이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증손자한테 내려가면 12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은 소득세, 양도세 하고 나중에 정부한테 또 50% 하면서 굉장히 세금이 많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주주에 해당되는 분들은 세금이 거의 60%가 되다 보니까 100억이 40억 되고 40억이 또 60% 세금 내고 나면 16억이 남고, 16억이 또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제일 마지막에 한국경제학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게 상속증여 세금을 폐지하고 그러면 자식한테 물려줬는데, 그러면 5억짜리 집이 사가지고 한 50년 지나가지고 이게 한 30억이 됐다. 그러면 자녀한테 물려줄 때 자녀가 그 세금을 50% 15억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아예 내라.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응답자의 47%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47%? 그럼 동의 안 하는 사람이 53%나 된다는 얘기네요. 네.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예전에 신문 기사 읽다 보니까 그 교포분들 중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이 증여 상속세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미국은 100억, 아까 13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을 갖고 한국에 가서 내 여생을 다 보내고 싶어 하고 한국으로 딱 올라오고 봤더니 한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면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린데, 어제 제가 9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내는데 13만 7천 원 나왔는데, 제가 아니 어떻게 9명이서 밥 먹고 달러로 환산하면 100달러잖아요. 100달러. 딱 100달러 나온 겁니다. 9명이서 그렇게 식사를 배부르게 먹고 100달러. 미국에서는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하고 아들이하고 저랑 시켜 먹었던 이 닭곰탕 같은 게 9,000원 있더라고요. 그럼 9,000원을 이제 뉴욕에서 먹는다고 상상을 해보니까, 뉴욕에서 먹었으면 5달러, 5달러에다가 세금 붙고, 그죠? 그 세금에 또 최소 20% 팁을 줘야 되다 보니까 2, 6, 12, 5달러, 6달러에 2, 6, 12,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뉴욕에서 식당에서 5달러짜리 식사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새벽 뭐 1, 2시가 돼도 위험하지가 않잖아요. 스키리티도 좋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물가도 좀 싸고,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 지수는 되게 떨어지는데, 그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도 사실은 좀 너무나 이제 좀 이 비교를 많이 해서 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해외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한국 와서 사시려고 하다가 이 증여상속세 때문에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 기사로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은요, 경기 떠받치던 소비마저 꺾였다. 생산도 뒷걸음질이라고 해서 경제에 대한 예측 이런 거는 지나고 보니까 별로 안 맞으니까 그죠? 예, 뭐 경기 전망 이런 거는 별로 안 보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안 보는데 지금 현재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그런 거는 제가 꼬박꼬박 이래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복 소비 주춤에 소매 판매가 뚝이라고 되어 있고요. 농업 재해 생산지수 1.4% 하락, 제조업의 재고율은 38년 만에 최고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4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지수가 나란히 뒷걸음질 쳤고요. 반도체 출하 실적이 크게 꺾이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3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올 들어 경기를 떠받치던 소비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4월 농림업을 제외한 전산업 생산 지수는 109.8로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전달보다 1.4% 하락을 했고요. 지난 2월 마이너스 1.5% 이후에 1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네요. 작년 11월에는 마이너스 0.5% 나오고 난 이후에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지출이 줄면서 공공행정 부문 생산이 12.4% 감소했고, 이게 공공행정 부문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을 해서 이제 뿌리다 보니까 그쪽이 줄었다고 하고요. 광공업과 제조업 생산은 각각 1.2% 축소됐다고 합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0.3% 줄었고 건설업만 역성장을 피했다. 건설주는 안 좋은데 건설업은 1.2% 플러스가 났나 보네요. 재고업 재고율, 재고액 지수를 판매액 지수로 나눈 값인데 이 재고업 재고율의 상승세도 두드러졌고요. 4월 제조업 재고율은 전달보다 13.2%포인트 오른 130.4%를 기록을 했습니다. 4월까지는 계속 재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1985년 재고율 집계 이후에 최고치다. 통신방송장비는 마이너스 12.4, 기계장비 마이너스 4.5% 등의 부분에서 재고가 줄었지만 재고가 주는 쪽은 통신방송장비 그리고 기계장비네요. 반면에 반도체가 31.5%, 석유정제가 15.1% 등에서 늘어났다. 어제 기름을 넣다 보니까 제가 경유 차량이라서 기름값이 1,700원대. 근데 이제는 휘발유하고 경유랑 거의 비슷하거나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재작년하고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 경유 쪽이 그죠? 휘발유보다 오히려 더 비싼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석유정제 쪽에서 재고가 늘었네요. 수출 핵심 품목인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했지만 출하가 20.3% 꺾이면서 생산은 했는데 출하가 오히려 20%나 꺾이면서 재고가 대폭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소비 상황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 지수는 105.2로 전월 대비해서 2.3% 떨어졌네요. 보복 소비가 수그러들면서 의복, 통신기기, 컴퓨터 등에서 판매가 줄어든 여파다. 핸드폰하고 컴퓨터 그리고 옷이네요. 김보경 통계청 심의관은 통상 3, 4월에 이루어지던 의류 구입이 기상 여건상 2월로 앞당겨진 데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폭이 컸다면서 코로나 이후 숙박 등 서비스업 쪽으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소매 판매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네요. 왜 이렇게 줄었지? 뭐 이게 궁금할 텐데 이번에 벚꽃이 3주 가까이 빨리 피다 보니까 의류 구입이 좀 당겨져서
예, 기저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전쟁 난 줄 새벽 발칵 뒤집은 경계경보 네이버도 목통. 이 부분은 제가 요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요. 제가 이 기사를 좀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서울에서는 어제 그, 그 대피하라는 이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께 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남쪽으로 발사한 뒤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는데요. 서울시는 6시 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위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피 안내 방송도 나왔다. 예, 저희 집에서도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먼저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저게 무슨 사이렌 소리지라고 했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22분 뒤인 7시 3분에 행안부가 서울시 문자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는 내용을 보냈는데 서울시는 7시 25분에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됐음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오발령이라고 하는 문자도 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또 문자가 왔었죠.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 공격 또는 침투가 예상되거나 적의 항공기 또는 유도탄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민방공 경보다.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요. 경보 발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군에서 맡고 발령은 민방위 체계를 관할하는 행안부가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날 아침에 혼란한 발령 내용 해석에 오해가 생기면서 비롯됐는데 행안부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는 이날 오전 6시 30분에 현재 시각 백령면에서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방송을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 담당자들에게 전했고요. 내용을 전달받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는 경보 미수신 지역에 서울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 중앙통제소에 문의했으나 연락되지 않자 자체적으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문자 발송 승인을 받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적인 경로와 달리 남쪽으로 발사체가 발사된 상황에서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장 담당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했고요. 그러나 시민들은 전쟁이 난 것 아니냐고 불안에 떨었고 서울 창천동에 사는 박모 씨는 잠을 자던 중 경보가 울려 휴대폰 보조 배터리 등을 급히 챙겨 아파트 지하로 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기도 등으로 향하던 출근 버스가 길가에 멈춰서기도 했고요. 삼성생명 등 일부 기업은 한때 출근 시간을 늦춘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게 뭐 과잉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떠나서요. 그동안에 예전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제 행안부를 뭐 처음에 해체도 시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솔직히 우리는 할 조치를 했다라는 약간 방어적인 좀 과잉 대응이 한 번씩 있었다고 봅니다. 그 예로 코로나 때 이런 비상 문자가 오면서 이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난 이후였는데도 무슨 환자 발생하면서
계속 이런 경고 문자가 좀 날라왔었고요. 그리고 그까지는 뭐 괜찮은데요. 날씨가 지금 너무 더우니까 나갈 때 조심하세요. 이런 것도 행안부에서 문자가 날라오는 거 보면 폭염, 뭐 작년 여름에도 그렇고 그죠? 이런 것까지 보내야 되나? 그리고 뭐 황사가 심하니까 조심하세요. 예, 그런 걸 갖다가 왜냐하면 저희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뭐 회의를 한다든지 정말 이 그런 이 경계 이 문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안 되는 곳.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다른 데는 괜찮나? 음, 특히나 이제 애기들 데리고 계신 분들이 어제 되게 많이 놀랐더라고. 막 보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 과하게 하든 안 하든 대피한대 방송이 지금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요. 미국에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기숙사에 있을 때, 거기 기숙사에서도 사이렌 소리 울리고 사람들이 다 대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했더니, 룸메이트가 파이어 드릴이라는 거죠. 파이어 드릴이라고. 그게 뭔데 했더니, 그,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상황을 대비해서 연습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숙사에서 이 파이어 줄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두 달에 한 번씩 늘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지 않아요. 표정들이 파이어 줄리 하면 당연히 다 나와가지고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대피하는 연습을 미리 한다는 거죠. 연습을. 언제부터인가 보면 우리가 그런 연습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사고만 생기고 나면 이제 쏠고 예방감 고치듯이 그런 조치들이 많았었는데 한 번씩 보면 대형 사고 세월호 이후에 어디 수련생들이 갔는데 거기서 지붕이 무너져서 뭐 또 다치고 화재가 나서 하고 목욕탕에서 또 화재가 나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저는 보면서 아니 제대로 된 우리가 파이어 드릴 같은 연습을 하느냐는 거죠. 그런 걸 해놓고 나서 이런 경계 문자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피를 하는데 지금은 이런 경계 경보 발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네이버에서 제가 이래 쭉 보면 연예인들도 그렇고 많이 뭐 올려놨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소에 그냥 파이어 줄일 같은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해야 당황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게 있지 않고 실제 어제는 그러고 바로 이제 해제가 나왔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그 우왕좌왕하는 속에서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신문 읽다가 너무 이런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요. 뒤에 이제 중요한 기사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기업 출연 불가능, 엔비디아 압도적인 1위, 질주 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볼게요.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그나마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적합한 그런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대해부 압도적 1위 질주의 비결이라고 되어 있는 시리즈 기사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 중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죠. 장중에. 주력 제품은 GPU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이 GPU가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AI 개발과 구동에
필수품으로 꼽히며 판매량이 급증한 영향이 큰데 엔비디아가 GPU를 바탕으로 AI용 데이터 센터, AI 개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프로그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기업 가치는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장중 한때 1조 달러를 넘었고 어제는 좀 빠져가지고 다시 1조 달러도 지금 깨져 있는데 1조 달러를 웃도는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이렇게 네 군데고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아람코까지 합치면 다섯 군데입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연초 이후 170% 올랐어요. 챗GPT로 촉발된 AI 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우리가 그 신문 기사 읽으면서 챗GPT 나오고 난 이후로 이 관련된 거 되게 기사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읽으면서 야, 이거 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우리 이거 한다, 카카오도 한다, 그리고 트위터 등등 앨런 머스크도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A100이었나요? H100이었나요? 그걸 만 개나 뭐 미리 확보했다 하면서 자랑할 정도로 그런 걸 보면 얼마든지 좀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투자할 할 만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챗GPT로 촉발된 AI 붐이 큰 역할을 했는데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가 생성형 AI 개발 및 구동에 필수적이기 때문이고 지금 주문이 몰려가지고 6개월을 기다려도 못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 개발 소프트웨어인 쿠다 그리고 플랫폼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AI 산업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강점으로 꼽히는데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엔비디아가 최첨단 공정을 활용해서 GPU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도체 기업이라고 말을 한다. 엔비디아 임직원들에게 똑같이 물으면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인공지능 기업, 컴퓨팅 플랫폼 기업이라는 답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와, 그렇네요. 엔비디아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AI 서비스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산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산업을 수직 계열화하고 생태계를 구축해서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 우리가 90년대에도 286, 386, 486, 586 이렇게 PC가 고급화되고 그 중에서도 나중에 보면 항상 인텔 인사이드라고 해서 가장 고부가 가치 제품은 이 하드웨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며 하드웨어에서는 인텔이 뭐 독보적이고 그죠? 그게 이제 그래픽 카드 뭐 사가지고 넣는 그런 식으로 보면 감히 엔비디아가 뭐 인텔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 인텔의 시가총액을 6배인가 훌러덩 넘어버렸죠. 이 그래픽 카드 요 GPU에 관해서는 2년 전인가에 슈카 월드 있잖아요. 슈카가 이 GPU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노가다 한 명의 천재가 빠르게 이제 계산을 쫙 해가지고 이 답은 얼마야라고 답을 내주는 게 CPU라면 중앙 연산 처리 장치죠. 그렇다면 뭐 이 그래픽을 구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래 짜잘구리한 거를 막 약간 노동집약적인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걸 처리해 주는 게 이게 GPU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사의 참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AI 기업, 컴퓨팅 플랫폼 기업이다.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걸로 인해서 매출이 급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AI 개발용 소프트웨어인 쿠다를 앞세워서 락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 사업부가 선전한 직접적인 원인은 고성능 GPU 판매 급증인데, 기업들이 생성형 AI 개발과 구동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장착하는 서버 데이터 센터 시스템의 실적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적 증가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에 기반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AI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에 의존하다 보니 GPU나 서버도 엔비디아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전용 AI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인 CUDA, CUDA인데, 엔비디아는 2006년 게임용으로 활용되던 GPU를 범용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쿠다를 개발했고요. 대학과 개발자 커뮤니티에 무료로 배포를 했었네요. 2010년 초반 학술대회에서 쿠다를 사용한 연구진이 AI 학습과 연산에 GPU가 중앙처리 장치 CPU보다 효율적이라고 발표하면서 GPU는 AI의 필수제로 구제됐다. 이 얘기를 2010년 학술대에서 얘기를 했었군요.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강해지면서 쿠다 사용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4천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코리아 관계자는 정해진 일만 할 수 있었던 GPU를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바꾼 게 쿠다라면서, 과학자, 신약 개발자 등 다양한 직군의 엔지니어가 쿠다를 쓰면서 엔비디아 GPU의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게 핵심이었군요. 엔비디아도 자체 생산을 안 하잖아요. TSMC에다가 줘가지고, 엔비디아는 그 소위 말해서 팹리스 반도체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 같은 데가 이제 거의 다 해주는데, 저는 그러면 그 설계를 거의 카피해가지고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실제 이 소프트웨어 쿠다라는 게 또 있었네요. 엔비디아는 대체 기업 출연이 불가능하다. 강해진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주요 GPU 수요자인 엔지니어들이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고 있고요. AI 학습 속도를 높이는 엔비디아 프로그램을 전 세계 15,000개 스타트업 그리고 4만 개 기업이 활용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AI용 GPU 점유율로 이어지고, AI 반도체 점유율은 지금 현재 92%고요. 경쟁사 AMD가 5%, 인텔은 1%로 큰 격차를 따돌리고 말 그대로 초격차다, 그죠? 엔비디아는 최근 디지털 트윈용 플랫폼 옴니버스, 그리고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인 엔비디아 AI 등 다양한 AI 플랫폼과 AI를 활용한 신작 개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GPU 소프트웨어에 그치지 않고 AI 산업 전반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네요. 황철성 서울대 교수께서는 엔비디아는 GPU를 잘 만들 뿐만 아니라 GPU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쿠다를 AI 프로그램 개발의 표준으로 만들었다면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명품 기업에 제가 뭐가 명품 기업이지?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을 대체할 제품이 없을 때, 명품 기업이라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바로 그런 기업이 있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그 다음은 한 개 4,400만 원인데도 GPU가 가성비가 뛰어난 이유. 요 기사도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 따라잡기 나선 애플과 구글이 자체 AI 칩 개발한다고 하니까, 항상 대체 불가인데 애플하고 구글이 하나, 요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몸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